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옆에 자신의 차를 탄 채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던 당시 25살 김윤철의 눈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안양시 안양 팔동에서 모처럼 친구와 늦게까지 술자리를 함께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22살의 회사원 윤씨. 술도 어느 정도 취해 있는 것 같고 내가 제압하기 쉽겠다. 저 여자로 해야겠다. 그렇게 이 김윤철은 여성이 걸어오는 방향보다 좀 더 앞서서 어느 정도 거리를 벌려 차를 세운 다음에 이 윤씨가 자기 차로 가까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말을 겁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많이 취해 보이시는데. 저도 그쪽까지 가는데 제가 태워드릴게요. 타세요. 모르는 사람이 태워준다는데 원래 같으면 경계하고 됐다고 거절해야 됐지만 이 윤씨는 이때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딱 봤을 때 이 김윤철 겉모습이 젠틀하니 인상도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윤씨가 별 의심 없이 김윤철의 차에 오른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 윤씨를 태운 소렌토, 이 김윤철의 차량은 목적지가 아닌 정반대 방향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집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이 윤씨는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내려달라고. 이 윤씨가 항의하니까 이 김윤철은 흉기로 위협을 하기 시작했고 금정역 뒷길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핸드폰을 빼앗은 뒤에 칼로 협박하면서 피해자 스스로 옷을 모두 벗게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같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운 후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윤씨의 신용카드를 빼앗았고요.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곤 이 김윤철은 자신의 얼굴을 본 이 윤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를 결심합니다. 이 김윤철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이 윤씨의 입에 팬티를 물린 뒤 평소 차에 싣고 다니던 나일론 끈으로 손, 발을 결박하고요. 포장용 테이프로 윤씨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감아서 질식사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처음 사건을 저지른 거였음에도 나름의 매뉴얼까지 정리해놓고 굉장히 치밀하고 능수능란하게 범행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사건 현장이었던 이 금정역 뒷길 또한 아무래도 이 김윤철이 자주 드나들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범행 장소로 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아는 익숙한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금정역 뒷길은요, 이 윤씨 여성을 납치한 곳에서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안 간 거예요. 이 부분을 딱 봤을 때 또다시 좀 드는 생각은 얼마나 급했으면. 거기다 당시 범행 현장 바로 근처에 지하철역도 있었어요. 금정역. 그런데 그런 데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대담하게. 이놈 초범이 맞는 걸까요? 사실 피해자 윤씨는 납치된 직후 자신의 남자친구와 112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짧게는 3초, 길게는 10초 정도 몰래 걸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 정말 이 윤씨 절망하지 않았을까? 너무 무섭지 않았을까? 납치부터 살해까지는 불과 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윤씨를 살해한 뒤에 이 김윤철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시신 어떡할 거야? 아씨, 이거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 이 김윤철은 윤씨의 시신을 버릴 곳을 찾아 군포 시내를요 1시간 이상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정역 뒤 역과 도로의 담 틈을 발견했고요. 이 틈 사이에 시신을 던져버렸어요.
약간 김윤철은 시신이 발견된다고 해도 자기가 잡힐 위험은 없다고 판단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발견돼도 상관없다. 내가 한 짓인지 모른다. 그렇게 돌아간 이 김윤철은 조금 심장이 쫄렸는지 며칠 뒤 이곳을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는 시신에 불을 지릅니다. 자기 딴에 이 시신 발견을 늦추는 것보다는 발견이 빨리 되더라도 혹시 남아있을 자신의 DNA를 없애는 편이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운 거예요, 이놈이. 이 윤 씨는 실종 닷새 만인 5월 20일 새벽 2시 30분경 군포 금정역 인근 전철 방호벽 옆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됐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사체는 육안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였대요. 하지만 굽어 있었던 일부 손가락과 과거 치과 기록 등을 토대로 국과수에서 감식한 결과 실종된 윤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 김윤철은 윤 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지 이틀째인 5월 17일 저녁 윤 씨의 카드로 13차례에 걸쳐 현금 284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00만 원은 자기 여자친구를 줘요. 그리고 70만 원을 자기 차량 할부금으로 썼대요. 와, 자기 여자친구는 사람 죽여서 가지고 온 돈이라는 거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이 김윤철이 이 피해자의 돈을 빼는데 일부러 이제 유동 인구가 많은 3본역 내의 현금 인출기에서 뺐어요. 역 내 인출기. 여러분, 현금 인출기 쪽에는 CCTV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CCTV가 설치돼 있긴 했지만 기계는 없는 깡통 CCTV였던 거예요. 만약 이때 여기에 진짜 CCTV가 있었다면, 그래서 이 김윤철의 모습이 포착됐었다면 이 사건은 연쇄살인으로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피해자가 더 늘진 않았을 거예요. 경찰은 윤 씨가 발견된 현장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고 윤 씨의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단서나 증거물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탐문 수사에도 특이점은 없었어요. 왜냐? 윤 씨와 김윤철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그날 갑자기 태워준다 해가지고 탄 거였다 보니 주위 사람들 탐문으로는 뭐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몇 주 뒤인 6월 9일 또 한 명의 20대 젊은 여성이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20살 대학생 김씨. 3본역에서 집으로 가던 중에 사라진 거예요. 이때도 김윤철은 똑같았습니다. 이 김윤철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서 거리를 누비고 있었는데 딱 혼자 걷고 있었던 김씨가 눈에 보였던 거예요. 이때 김씨 여성은요, 취해 있지도 않았어요. 멀쩡한 사람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데 이로 봤을 때 첫 번째 살인 후 자신감이 조금 붙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범행 수법 또한 같았습니다. 쓱 이 김씨 여성 옆에 차를 대고 밤 11시 30분경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 착하게 웃으면서 말을 건 거예요. 이 김씨 여성이 봤을 때는 이 김윤철이 너무 착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차에 또 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남자친구 있냐, 학교는 어디 다니냐, 재미는 있냐 등등 여러 가지 수다를 1시간 40분이나 넘게 나눴습니다. 이때요, 서로 문자도 막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정말 친한 사이인 듯이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와 막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이 김윤철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성폭행해서 내 성욕 채우고 또 돈도 다 뺏어서 내가 써야지. 이 김윤철은 집 방향이 아닌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도깨비도로 부근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인적도 없고 어두운 곳으로 이동했어요. 도깨비 도로 부근에 차를 세운 이 김윤철은 2006년 6월 10일 새벽 3시 20분경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김씨 여성의 몸을 더듬기 시작한 거예요. 이에 김씨 여성은 놀래가지고 차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니 이 김윤철은 다시 가위, 흉기를 집어들었어요. 이때 이 김씨 여성은요, 신용카드도 없었고요, 현금도 안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윤철을 봤잖아요. 그 이후로 성폭행 뒤에 살해당했습니다. 이 김윤철은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추행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약간 좀 왜곡된, 좀 틀어진 그 잘못된 성적 망상이 그쪽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살해 후 이 김윤철은 살해 장소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의 도로 옆 풀숲에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놨습니다. 바로 옆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김씨 여성은 실종 3주가 지난 7월 3일 웅크린 나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시신 허벅지 부근이 뭔가 뾰족한 걸로 도려내진 듯한 그런 훼손이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 허벅지 부근을 뭔가 도려낸 듯한. 나중에 김윤철은 자기는 훼손 안 했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 라면서 부인을 했는데 국가서에서 봤을 때 이 상처는 사람이 낸 거라고, 절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뜯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범행은 시신을 태웠고 두 번째 범행은 시신까지 도려내면서 훼손시킨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살인까지 성공한 이 김윤철은 더욱더 잔인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자신감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김윤철이 또다시 범행에 나선 건 이로부터 약 21일 정도가 지난 7월 1일 밤 11시경 군포시 삼본동에서 집에 가고 있었던 27살 허 씨라는 여성을 노린 거예요. 이때는요, 앞서 두 사건과는 아예 달랐습니다. 허 씨 앞쪽으로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는데 그때 뒤쪽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내 차 쪽으로 걸어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저 여자가 내 쪽으로 지나가면 그때 머리채를 잡아서 차 쪽으로 집어넣어야지. 이 김윤철은 자신의 계획대로 이 허 씨 여성이 자기 차를 스쳐 지나갈 때쯤 허 씨의 머리채를 잡아 뒷좌석으로 밀어 넣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 씨 엄청 강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20대 건장한 남성의 힘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사용해 허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이 김윤철은 똑같이 흉기로 위협해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어 강간했고 그 후 이전 희생자와 같은 방법으로 허 씨를 살해,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허 씨는 살해된 지 4일 만인 7월 5일 의왕시 백운 호수 인근의 야산 풀숲에서 발견됐어요. 발견된 허 씨의 몸 곳곳에는 구타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김윤철이 얼마나 엽기적이었냐면 이렇게 여자를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서 뺏은 명품 가방을 자기 여자친구한테 다시 선물했대요. 죽인 여자의 돈도 여자친구한테 주고. 그 여자친구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 김윤철은 첫 번째 이제 피해자인 윤 씨의 돈을 인출했던 현금 지급기, 이쪽에 있는 CCTV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윤철은 세 번째 피해자인 허 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또다시 그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 경찰은요, 범인이 누구인지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이 피해자가 카드로 돈을 뺐기 때문에 그걸 조회했을 때 범인이 이 해당 인출기에서 돈을 뺐다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에 경찰은 범인이 동일 장소를 다시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범죄 심리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현금 자동 입출금기 관리 회사에 강력히 요구해서 CCTV를 그 인출기 쪽에 제대로 설치를 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모르고 있었던 김윤철. 그때 돈을 뺐던 거기가 CCTV 작동이 안 되니까 거기 가서 또 돈을 빼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 피해자 허 씨에게서 갈취했던 신용카드로 120만 원을 뺀 거예요. 그렇게 덜미가 잡힌 겁니다. 범인의 신원을 파악한 이 경찰은 바로 다음날 새벽 김윤철을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긴급 체포였어요. 체포 당시 김윤철은 자신의 범죄를 감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금 인출기에도 CCTV가 없는지 알고 얼굴도 안 가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CCTV에 얼굴도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체포된 경찰은 당연히 물었어요. 네가 연쇄살인한 거 아니냐? 하지만 김윤철은 덜덜 떨면서 아니에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억울해요. 스스로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잡혀 들어온 범인은 100이면 100, 그 누구도 바로 자백 안 하죠. 무조건 발뺌하고 보잖아요. 하지만 증거물 앞에 자기들이 어쩔 거야. 국가수의 DNA 분석 결과 이 김윤철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때서야 단념한 듯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 김윤철은요, 청소년 때, 어릴 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모범 시민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경찰은 더욱더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보통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직업이 불안정하다거나 무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김윤철은 컴퓨터 부품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정말 평판이 성실하다고 자자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가정에서는 효자요. 평소 활달한 성격으로 문제없이 직장 생활을 해왔던 이 김윤철이 밤에는 무시무시한 살인 행각을 벌이고 다녔던 거예요. 이 직장 동료 입장에서는 아니, 같이 일할 때는 정말 착하고 성격도 밝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퇴근하고 사람을 죽이고 다녔다?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김윤철의 집을 수색한 결과 수십 건의 포르노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여성을 테이프로 결박한다거나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갖는다거나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강간을 한다거나 그런 장면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평소 이런 영상을 즐겨보면서 이것들을 범행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또한 이 김윤철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형만 편애한다는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듯 했습니다. 엄마는 형만 좋아해. 짜증나.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오심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범행이 잔혹했다는 점으로 볼 때 내면에 일종의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이놈의 범행 동기, 범행 이유는 뭐였을까요? 자기 말로는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놈의 범행 이런 전말을 들으셨을 때 돈 때문에 죽인 것 같나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돈보다는 다른 게 목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 이 김윤철의 월급은 2006년도 당시 150만 원 가량에 연봉 2,80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쪼들리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범행 수개월 전 아버지 명의로 구입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차. 그 차 때문에 이 김윤철은 카드 빚과 차량 할부 대금으로 매달 160여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적자 생활을 해야 했던 거예요. 범행 전까지는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상환금을 충당했는데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 이제 돈을 빌릴 지인도 없고 답이 안 나와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담당 형사부는 이놈을 못 잡았으면 피해자가 더 나왔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김윤철 본인 또한 내가 안 잡혔으면 한 달에 1명에서 2명은 더 죽였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김윤철은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고 죄의식도 전혀 없었대요. 여기서 정말 소름이 돋는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윤철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가방이나 물품을 챙겨서 자기 여자친구를 주거나 자기가 썼어요. 맨 처음 윤 씨를 죽였을 때 윤 씨에게서 돈과 카메라를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과 여자친구와 한국 민속촌에 놀러 가서 자기가 죽인 윤 씨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놀았어요. 이게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자기가 어제 잔인하게 죽여놓고 죽어가는 사람을 또 또렷이 지켜봐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의 물품을 쓰고 웃으면서 놀았다. 또한 이 김윤철은 사건 4일 후인 6월 13일 카메라를 회사로 가져와서 나 카메라가 생겼는데 이거 쓸만한가? 라고 하면서 동료들한테 자랑하고요. 수십 장의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자기 셀카도 막 찍고 놀았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 살인이 돈벌이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사람 죽이고 나발이고 몰라. 나 카메라 생겼어. 아싸.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가 가방을 자기 애인한테 선물까지 했죠.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딱 보이니까 저 여자다. 저 가방 내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주면 좋아하겠다. 죽여서 저 가방 가져가야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이놈 이렇게 연쇄살인을 저지르면서 매일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었대요. 매일 저녁에 이 미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요. 그리고 아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 생활을 했음에도 이를 눈치채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던 거죠. 게다가 평균 20여일을 간격으로 살인을 하는 동안 범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범행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대담해진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이 김윤철은 경찰한테 이런 말을 했었대요. 첫 번째는 몰랐는데 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때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어요. 연쇄 살인범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 살인 자체를 즐겼다는 점입니다. 이 김윤철은 2007년 6월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복역 중이라고 하는데요. 연쇄 살인범인데 사형이 내려져야 하는 거 아닌가? 무기징역이면 20년 동안 모범수로만 있으면 이거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닌가?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내린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무기징역이 떨어지는데 가장 크게 유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전과가 없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김윤철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대요. 그러니까 이 김윤철 국가유공자 후손이었던 거예요. 전과가 없는 초범, 국가유공자 이 두 가지가 김윤철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받는데
크게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더라고요. 죄의식도 없었던 연쇄 살인마가 감옥 안에서 20년 넘게 모범수로 있다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데. 참, 그래서 오늘은 단 47일 만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살인 중독자 김윤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